미국의 테헤란 폭격에 결국 이란도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의 전면전에 그 사이에 낀 주변국들까지 전쟁에 휘말릴 충격적인 위기가 닥쳤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세계대전으로 번질 치명적인 상황에 오직 한국의 기술력만이 빛을 발했고 이 사실에 전 세계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수많은 목숨을 구한 한국의 충격적인 기술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불과 몇 주 전이었습니다. 2026년 3월 미국과 이란의 피 말리는 보복 공습이 중동의 밤하늘을 벌겋게 불태웠던 그 숨막히던 날 말입니다. 미군의 미친 듯한 전파 교란을 막고 유도 장치가 새카맣게 타버린 이란의 자폭 드론과 미사일 183기가 하필이면 그 중간에 끼어있던 우리 요르단 수도 암만 한복판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지하 벙커 통제소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 속에서도 제 등줄기에서는 미친 듯이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국가 방위를 책임진다는 명목하에 제가 그토록 호언장담하며 들여왔던 2조 원짜리 서방제 방공망이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린 모니터를 보면서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3년 전 회의실에서 제가 그토록 오만하게 비웃고 개무시했던 한국의 무기가 아니었다면 그날 밤 우리 암만의 400만 시민은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잿더미로 사라졌을 거라는 사실을요. 최근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2026년 초 미군과 이란의 맹렬한 전자전 공방 사태는 우리 같은 주변국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파들이 서로를 찢어발기며 엉키고 있었고 그 강력한 전파의 폭풍 속에서 원래의 타깃을 잃고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이란의 샤헤드 드론 스웜 183기가 미친 듯이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 요르단의 심장부 인구 400만이 밀집한 암만 시내를 향해 마치 소나기처럼 추락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살상용 폭약을 가득 실은 183개의 시커먼 쇳덩어리들이 방향키를 잃고 우리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도시로 떨어지는 그 아찔하고 끔찍했던 간접 피해의 밤을 떠올리면 지금도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내 나라를 향해 쏘아진 것도 아닌데 그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시 전체가 지도에서 지워질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 요르단은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시리아, 이라크 사이에 완벽하게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탓에 늘 강대국들의 미사일이 우리 집 지붕 위로 휙휙 날아다니는 중동 제1의 화약고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은 딱 우리 요르단을 두고 하는 말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국방 예산의 기둥뿌리를 뽑아가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서구권의 최신 방공 시스템을 사들였습니다. 당연히 그 비싼 돈을 줬으니 우리의 밤하늘을 완벽하게 지켜줄 철벽의 방패라고 철석같이 믿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토록 신봉했던 그 서방제 방공망의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한계에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들어진 최고급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들은 오직 정해진 궤도를 따라 저 높이 성층권을 뚫고 날아오는 정규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만 특화된 말 그대로 반쪽짜리 귀족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우리 암만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대의 산악 지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입니다. 이런 험준한 산악 지형의 골짜기를 타고 지면의 난반사를 미친 듯이 일으키며 바닥에 바짝 엎드려 낮게 깔려 들어오는 드론들은 서방제 레이더에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강대국들이 뿜어내는 어마어마한 전파, 교란전 속에서 목표를 잃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우리 영토로 떨어지는 눈먼 오발탄이나 변칙, 궤도 드론을 막아낼 적어도 복합방어 능력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끔찍한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깨끗한 하늘에서 벌어지는 정정당당한 체스 게임만을 상정하고 무기를 만들었지. 진흙탕 속에서 전파가 뒤엉키는 중동의 개싸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간을 그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기 3년 전 요르단의 차세대 다층 방어망 구축 사업 입찰이 한창이던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국방부 대회의실로 되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입찰 심사위원회의 수석 데이터 분석관이었던 저는 뼛속 깊은 곳까지 서방제 무기 맹신주의자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항상 미국 레이시온사나 이스라엘 라파엘사에서 보내온 최고급 양장본 브로셔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저는 그 카탈로그의 스펙들을 성경 구절처럼 달달 외우고 다녔습니다. 저는 입버릇처럼 방공 시스템은 무조건 30년 이상 중동의 뜨거운 모래밭에서 피를 묻혀가며
굴러본 놈들 것만 써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때 입찰에 다크호스로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것은 고고도를 방어하는 LSAM 시스템과 저고도의 드론, 때를 찢어버리는 비오복합이라는 무기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대표단이 브리핑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팔짱을 꼬고 빗딱하게 앉아 그들을 벌레 보듯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저는 마이크를 켜고 대회의실이 떠나가라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당신들 나라가 스마트폰 얇게 잘 만들고 텔레비전 화면 선명하게 잘 뽑아내고 K-팝으로 전 세계 춤추게 만드는 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의 이 끔찍한 모래바람 한번 제대로 맞아본 적 없는 나라가 도대체 무슨 수로 중동에 미사일을 맞겠다는 겁니까? 화면 속에서 핑핑 돌아가는 저 시뮬레이션 그래픽은 아주 훌륭하네요. 하지만 저건 그냥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파워포인트로 만든 예쁜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걸프전에서 피 터지게 싸우며 실전 데이터를 쌓을 때 당신네 아시아 변방 국가의 무기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실전 경험이라고는 단 한 줄도 없는 그 종이 호랑이를 우리 요르단의 하늘에 배치하라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저는 외교적 결례라는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한국 무기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개무시했습니다. 저에게 한국 무기란 그저 입찰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들러리로 세워둔 싸구려 구색 맞추기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오만했던 회의실에서 유일하게 한국 무기의 진짜 숨겨진 가치와 압도적인 스펙을 꿰뚫어 본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통제소 소속의 젊고 천재적인 레이더 기술 장교 타리크였습니다. 그는 회의가 끝난 직후 두꺼운 기술 분석 리포트를 품에 안고 헐레벌떡 제 개인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타리크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석관님, 제발 제 이야기를 한 번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겉으로 드러난 브랜드 명성만 보시면 안 됩니다. 서방제 무기들이 훌륭한 하드웨어를 가진 것은 맞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처리 방식은 이미 한 세대 전의 낡은 구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들고 온 LSAM 시스템을 보십시오. 저들은 최신형 능동위상 배열, 즉 AESA 레이더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공지능과 결합해 놓았습니다. 적이 우리 레이더를 바보로 만들려고 미친 듯이 전파 방해를 걸어오면 서방제 레이더는 그 노이즈에 파묻혀 화면이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하지만 한국의 레이더는 다릅니다. 이놈들은 전파 간섭이 들어오는 순간 스스로 초당 수만 번씩 주파수를 도약해가며 적의 방해 전파를 회피하고 진짜 표적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이건 그냥 정해진 명령만 따르는 쇳덩어리 깡통이 아닙니다.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진화하는 뇌가 달린 괴물이라고요. 타리크는 숨을 헐떡이며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그야말로 열정적으로 어필했습니다. 그는 한국 무기가 하드웨어의 덩치를 키우는 대신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력과 반도체 처리 속도를 이용해 레이더의 두뇌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을 정확히 간파했던 겁니다. 그는 책상을 두드리며 이 전파 교란이 난무하는 현대전에서 한국의 소프트웨어 파워가 얼마나 위력적인지를 간접적으로, 그러나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절박한 외침 앞에서도 콧방귀를 뀌며 차갑게 식은 커피를 홀짝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타리크가 내민 그 정교한 데이터 분석 리포트를 대충 훑어보는 신용만 하다가 곧바로 서류철을 덮어버리고는 그의 얼굴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밀어 던졌습니다. 타리크 장교, 자네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숫자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현실의 전쟁은 컴퓨터 게임이 아니야. 소프트웨어가 어쩌고 주파수 도약이 어쩌고 떠들어봤자 결국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건 수십 년간 화약 냄새를 맡아온 진짜 베테랑들의 무기란 말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암만 시민 400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방패를 고르고 있어. 그런데 그 수백만 명의 피 같은 목숨을 실전에서 단 한 번도 증명된 적 없는 아시아 변방 국가의 그 잘난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베팅하자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그런 미친 도박은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우리 요르단의 메인 방공망은 무조건 하늘이 두 쪽 나도 미제 패트리어트와 이스라엘제 방공망으로 간다. 내 앞에서 두 번 다시 그 한국산 장난감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저는
그렇게 타리크의 선구안적인 의견을 완전히 묵살해버렸습니다. 제가 내뱉은 그 알량한 자존심과 서방 무기에 대한 눈먼 맹신이 3년 뒤 우리 요르단을 지옥의 문턱까지 끌고 갈 끔찍한 패착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타리크는 원통하다는 듯 입술을 깨물며 사무실을 나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 방산의 진정한 가치를 제 발로 걷어차 버린 제 인생에서 가장 멍청하고 오만했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사실 그 2조 원짜리 서방제 고철 덩어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참담하게 배신할 거라는 건 이미 무기 도입을 결정했던 그 회의실에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거든요. 왜냐고요? 당시 전 세계 전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처럼 무식하게 크고 압도적인 쇳덩어리가 하늘을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미친 연산 속도를 가진 소프트웨어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로 넘어갔다는 걸 안타깝게도 저만 빼고 한국인들은 전부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우리 요르단 국방부 윗선에 어처구니 없는 예산 절감 핑계 때문에 한국의 LSAM과 비호복합은 말 그대로 초저가 예비용으로 억지 도입이 되었습니다. 주력 방어망은 서방제로 삐까번쩍하게 깔아놓고 남는 자투리 예산으로 기지 외곽 구석탱이에 한국 무기를 대충 박아둔 셈이었죠. 저는 그 사실에 극대노하며 제 방으로 찾아온 타리크 장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타리크, 예비용으로 샀어도 절대 전원 켜지 마. 그 아시아 변방에서 온 싸구려 레이더를 켰다가 우리 2조 원짜리 서방제 메인 레이더에 전파 간섭이라도 일으키면 내가 책임질 거야? 한국산은 그냥 기지. 저 구석에 천막이나 씌워서 처박아 둬 쓰는 게 오히려 손해야. 알아들어? 제 서슬퍼런 호통에도 타리크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압도적인 팩트로 저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분석관님, 제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지금 중동 하늘은 강대국들이 쏴대는 전파 교란 때문에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만약 이란이 새로운 드론 주파수를 쏘아보내면 서방 기업들은 그에 맞춰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데만 무려 6개월이 걸립니다. 현장에서 런던이나 워싱턴 본사에 팩스 보내고 이사회 승인받고 한 세월 기다려서 엔지니어 파견 와야 하거든요. 전쟁 중에 그딴 여유가 어딨습니까? 근데 한국 시스템은 어떤 줄 아십니까? 자체 인공지능이 적의 변칙 전파를 실시간으로 딥러닝해서 단 0.05초 만에 스스로 요격 알고리즘을 다시 짜버립니다. 예비용이 아니라 이 미친 연산 속도를 가진 한국 무기가 우리 요르단의 유일한 생명줄이 될 겁니다. 타리크의 그 완벽하고 날카로운 논리에 저는 말문이 턱 막혔지만 속으로는 끝까지 알량한 자존심을 부리며 그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타리크가 그토록 침을 튀기며 극찬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설명해준 한국 방산 기술력의 실체는 정말이지? 다른 나라들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괴할 정도의 천재성을 띠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차별점은 바로 인공지능, 즉 AI와 결합된 미친 레이더 기술이었습니다. 비유하자면 다른 나라의 방공망 레이더는 눈이 딱 하나 달린 고정된 망원경으로 하늘을 훑은 수준입니다. 시야가 좁고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보죠.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수만 개의 곤충, 눈알을 가진 인공지능 괴물이 하늘 전체를 한 번에 스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최대 1000개의 비행 물체를 동시에 추적하면서 이게 철새떼인지 민간 항공기인지 아니면 폭탄을 매달고 날아오는 자폭 드론인지를 AI가 0.1초 단위로 걸러내 버리더라고요. 서방 국가들이 그저 레이더의 출력을 무식하게 높이는 하드웨어 파워에만 집착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답게 압도적인 반도체 기술과 AI, 소프트웨어를 방산에 쏟아부어 무기 자체를 아예 진화시켜버린 겁니다. 마치 똑똑한 천재 바둑 기사 수천 명이 레이더 안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것과 같았죠. 두 번째 차별점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가진 기형적일 정도의 특수성, 즉 한국이 방산에 미친 국가일 수밖에 없는 끔찍한 이유였습니다. 서방 국가들에게 무기란 무엇일까요? 그저 평화롭고 한적한 환경에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치우기 위한 하나의 훌륭한 수출 상품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휴전선 너머로 수천 문의 장사정포와 탄도 미사일을 수십 년째 겨냥받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실전 진행형 국가입니다.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첫 발을 막아내지 못하면
1,000만 명이 넘게 사는 자신들의 수도, 서울이 그날로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은 무기의 반응 속도와 AI, 요격률의 문자 그대로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의 상품을 내다 파는 사람과 오늘 밤 내 가족이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생존형 무기를 깎아내는 사람의 결과물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서방의 엔지니어들이 퇴근 시간 맞춰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소수점 3자리 아래의 오차율을 줄이기 위해 밤을 새우고 또 새우며 시스템을 갈고 닦았던 겁니다. 다른 나라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이 지독한 생존 본능에서 우러나온 한국 방산의 디테일은 절대 모방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이러한 뼈저린 차이는 무기 설치 및 영점 조율을 위해 요르단 사막 현장에 기술진들이 파견되었을 때 아주 충격적인 대비로 나타났습니다. 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챙겨간 미국과 유럽의 서방 기술진들은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거든요. 그들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통제실에 앉아 매뉴얼대로 대충 1차 세팅만 끝내고는 오후 5시만 되면 짐을 싸서 칼퇴근을 해버렸습니다. 중동 특유의 끔찍한 미세 모래 폭풍, 이른바 감신이 몰아치는 날에는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악천 후에는 레이더 정밀 테스트를 할 수 없다. 매뉴얼에 위배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원한 5성급 호텔방에 처박혀 룸서비스나 시켜 먹는 게 고작이었죠. 그런데 기지외곽, 그 뜨겁고 척박한 모래밭, 구석탱이에 텐트를 치고 있던 한국 기술진들의 모습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파견 업체에서 온 40대에서 60대의 머리, 희끗희끗한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온이 45도까지 치솟는 사막 한가운데서 땀범벅이 된 채 미친 듯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서방 기술진들이 도망가버린 그 끔찍한 모래 폭풍이 몰아치던 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래가 날리는데도 한국인들은 오히려 이때다 싶어 레이더를 최고 출력으로 돌리며 밤을 새우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저는 방진 마스크를 쓰고 그들에게 다가가 기가 차다는 듯이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 무기는 어차피 켜지지도 않을 초저가 예비용인데 남의 나라 척박한 땅구석에서 대체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겁니까? 흙먼지 마시지 말고 그냥 호텔로 가서 쉬지 않고요. 그때 땀과 모래먼지로 엉망이 된 한국 기술팀장, 백발이 성성한 중년의 엔지니어 한 분이 무거운 장비를 내려놓으며 저를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드는 묵직한 한마디를 던지셨죠. 분석관님, 폭풍이 불고 대기가 불안정할 때 레이더에 온갖 쓰레기 노이즈가 잡힙니다. 이 난반사 노이즈 데이터를 바로 지금 이 악천후 속에서 악착같이 수집해놔야 우리 AI가 실전에서 헷갈리지 않고 진짜 적의 미사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무기가 구석에 처박힌 예비용이든 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우리 한국 무기가 가동되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당신들 요르단의 400만 국민들의 생명이 벼랑 끝에 매달린 마지막 순간일 테니까요. 저희가 만든 한국 무기는 그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에 절대 결단코 고장나면 안 됩니다. 무기가 멈추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이 무기를 대하는 저희 한국인들의 원칙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기술팀장님은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텐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국에서 챙겨온 차가운 플라스틱 도시락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입안에서 모래가 버석거릴 텐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그저 레이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밤을 꼬박 새우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분석했습니다. 남의 나라, 그것도 자신들을 무시하고 괄시했던 나라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저토록 묵묵히 헌신하는 한국인들의 그 미련할 정도의 책임감. 저는 텐트 밖으로 걸어 나오며 알 수 없는 뭉클함과 동시에 그들을 함부로 대했던 제 자신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묵묵히 깎아낸 그 땀방울 섞인 데이터가 훗날 400만 명의 목숨을 기적처럼 살려내는 위대한 마법의 열쇠가 될 줄은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 바로 며칠 전인 2026년 3월, 우리 요르단의 머리 위, 중동의 하늘은 그야말로 지옥의 뚜껑이 열린 것처럼 완전히 뒤집혀버렸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피말리는 군사적 긴장감이 마침내 임계점을 돌파했고, 미군은 이란 영토 내부에 위치한 드론 기지와
미사일 사일로를 향해 대대적인 전자전과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의 최신형 전자전기들이 하늘로 날아올라 이란의 통신망과 유도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전파 교란, 즉 재민 공격을 미친 듯이 뿜어내고 있었죠. 그 압도적인 전파의 폭풍 속에서 이란이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했던 샤헤드 자폭 드론과 탄도 미사일 183기는 자신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던 GPS 유도 장치가 싹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왜 우리 요르단이 남의 나라? 싸움에 끼어 이런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비극적인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었죠. 이란에서 출발한 미사일이나 드론이 중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미군 주둔 기지를 타격하려면 그 비행 궤적의 한가운데에 정확히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우리 요르단의 영공을 무조건 통과해야만 합니다. 마치 고속도로 한복판에 덩그러니 서 있는데 양쪽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2대가 미친 듯이 마주보고 돌진해 오는 상황과 똑같았거든요. 미군의 맹렬한 전파 방해를 막고 방향키를 완전히 잃어버린 183개의 시커먼 쇳덩어리들은 원래 목적지를 까맣게 잊은 채 궤도를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통제불능 상태가 된 그 지점 바로 아래에 위치한 우리 요르단의 심장, 해발 1000m, 고지대에 세워진 수도 암만을 향해 고도를 낮추며 비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 나라를 향한 전쟁이 아닌데도 강대국들의 전파 싸움 한가운데 끼어버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400만 시민의 머리 위로 183개의 폭탄이 추락하는 초유의 국가적 재난 상황이 닥친 것이죠. 레이더 화면에 뜬 궤적을 계산해보니 암만 시내 한복판에 드론대가 도달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5분에 불과했습니다. 지하 통제소는 그야말로 비명이 난무하는 패닉 상태에 빠졌고 방공사령관 카림 장군은 핏대를 잔뜩 세우며 자신이 그토록 자랑에 맞지 않던 2조 원짜리 서방제 메인 방어망의 가동 버튼을 주먹으로 내리치듯 눌렀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와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이 혼합된 세계 최고라 불리던 방패가 마침내 불을 뿜을 차례였죠. 그런데 그 직후 메인 스크린에 펼쳐진 장면은 참담함을 넘어 실소가 터져나올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코미디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을 꽉 채운 미군의 전파 교란 파장이 너무나도 강력했던 나머지 유도 장치가 타버린 이란의 드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산 그 잘난 서방제 레이더들까지 단체로 미쳐버린 겁니다. 방어막 레이더 화면에는 진짜로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183기의 실제 표적이 뜨는 대신 엉뚱한 전파 간섭이 뭉쳐서 만들어낸 가짜 표적, 즉 고스트 타깃이 무려 3000개나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자체가 자기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심각한 과부하에 걸려버린 것이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한 발에 수십억 원씩 하는 그 비싸고 고귀한 미제 요격 미사일들이 암만 시내로 돌진하는 진짜 드론은 쳐다보지도 않고 허공에 떠도는 전파 찌꺼기나 M1 사막의 모래 언덕을 향해 발사되어 허무하게 스스로 자폭해버렸습니다. 밤하늘에 펑펑 터지는 요격 미사일의 불꽃은 화려했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발질에 불과했습니다. 카림 장군이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수동 요격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댔지만 시스템 창에 뜬 요격률은 믿을 수 없게도 숫자 0이었습니다. 0%. 400만 시민의 목숨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라고 믿었던 2조 원짜리 무기가 한순간에 수백억 원의 아까운 세금을 허공에 흩뿌리며 터뜨리는 초호화 폭죽놀이 기계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서방의 천재적인 기술진들이 만들어낸 무기가 왜 이런 개싸움 판에서 한순간에 바보가 되어버렸을까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이런 전파 교란이 난무하고 피 튀기는 진흙탕 싸움 같은 변수를 전혀 계산하지 않았던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방산 업체들에게 전쟁이란 항상 압도적인 자국 공군력의 지원을 받으며 하늘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는 부자들의 우아한 체스 게임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완벽하게 통제된 맑은 날씨에 정해진 궤도로 예쁘게 날아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기술만 갈고 닦았지. 눈과 귀를 멀게 만드는 거대한 전파의 폭풍 속에서 악착같이 진짜 적을 찾아내는 독종 같은 훈련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카림 장군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통제소 안의 모든 수석 장교들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체념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암만 시민들의 평화로운 거실과 아이들이 잠든 침대 위로 수백 개의 폭탄이 떨어지기 직전인 요격 불능에 빠진 폭발까지 단 90초밖에 남지 않은 절대절명의 카운트다운 숫자가 메인 모니터 정중앙에서 붉게 깜빡이고 있었죠. 째깍거리는 초침 소리가 제 심장을 찢어발기는 것만 같았던 그 숨막히는 침묵과 공포의 한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산 낭비라며 전원조차 켜지 말라고 온갖 구박을 퍼붓고 기지 외곽에 모래 먼지 날리는 척박한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아주 조용히 눈을 떴거든요. 누구의 다급한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사령부의 조작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한국의 고고도 방어망 LSAM과 저고도 요격 체계 비호복합 시스템이 스스로 상황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완전 자율 교전 모드를 켜고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피 냄새를 맡고 미쳐 날뛰는 맹수들 사이에서 거친 숨을 고르며 고요하게 사냥감의 목줄을 노려보는 가장 노련하고 침착한 사냥꾼처럼 한국의 인공지능은 그 지옥 같은 혼돈과 전파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나도 차갑게 불을 뿜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장 먼저 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들며 턱이 빠질 정도로 경악하게 한 것은 메인 스크린의 한 구석을 채우고 있던 한국형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이른바 AESA 레이더의 데이터 처리 로그 화면이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천문학적인 몸값을 자랑하는 서방제 최고급 레이더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며 통제소를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그 극심한 전파 방해와 교란의 폭풍 속에서도 한국의 레이더는 털끝만큼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적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려고 미친 듯이 전파 노이즈를 쏟아내자 한국의 인공지능 레이더는 마치 그것을 가소롭다는 듯 비웃기라도 하듯 초당 수만 번씩 스스로 주파수를 이리저리 도약하며 이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날아오는 온갖 쓰레기 방해 전파들을 마치 투명한 방탄유리로 튕겨내듯이 전부 부드럽게 흘려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서방제 시스템이 만들어냈던 3,000개의 가짜 표적, 우리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 수많은 고스트 타깃들을 한국의 인공지능이 싹 다 지워버리고 진짜 표적만을 솎아내는데 걸린 시간은 놀랍게도 단 0.05초였습니다. 인간이 눈을 한번 깜빡일 틈조차 허락하지 않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늘에 둥둥 떠있는 수천 개의 허상 속에서 진짜 살상 무기인 탄도 미사일 41기를 정확히 찾아내어 라곤을 걸어버리는 그 압도적이고 폭력적일 만큼 빠른 연산 속도를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버렸습니다. 며칠 전 45도가 넘는 끔찍한 모래 폭풍 속에서 땀을 비 오듯 쏟으며 한국 엔지니어들이 묵묵히 수집했던 그 악천후의 노이즈 데이터들이 지금 이토록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터링 알고리즘의 뼈대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반격은 그야말로 현대 군사과학이 보여줄 수 있는 극한의 예술이자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암만의 어두운 밤하늘을 찢어버리며 지대공 요격체 LSAM이 거대한 화염을 뿜어내고 성층권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서방의 구형 요격 미사일들은 적 미사일 근처로 날아가서 파편을 터뜨려 피해를 주는 확률에 의존하는 낡은 방식을 씁니다. 하지만 한국의 LSAM은 교전의 차원 자체가 달랐거든요. 우주에 가까운 성층권까지 치솟아 오른 한국의 요격체는 고도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우주적 요격 기술인 직접 충돌, 이른바 히투킬 방식으로 적의 탄도 미사일을 그대로 들이받아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미친 기술력이냐면요. 마하 5 이상의 비현실적인 속도로 날아가는 총알을 반대편에서 쏜 또 다른 총알로 정확히 부딪혀서 맞춰버리는 것과 똑같은 난이도입니다. 폭약을 터뜨려서 요격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가진 쇳덩어리끼리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면으로 부딪혀서 적의 미사일을 우주 먼지처럼 완전히 가루로 산산조각 내버리는 세계고급 최첨단 기술력이었죠. 통제소 스크린을 통해 41기의 거대한 탄도 미사일들이 한국의 LSAM 요격체와 부딪히며 성층권에서 그야말로 분자 단위로 갈려나가는 궤적 로그를 지켜보면서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모니터에 얼굴을 받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이자 한국 기술에 대한 경이로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고고도 방어망인 LSAM의 타격을 요행히 피하거나 애초에 산악 지형을 타고 바닥에 바짝 엎드려 날아오던 142기의 이란 자폭 드론 떼가
마침내 빌딩 숲을 향해 파편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이 절체절명의 하층부 요격 단계에서 나선 것이 바로 날아다니는 호랑이라는 맹수의 별명을 가진 한국의 적어도 복합대공학이 비호복합이었습니다. 이 교전 과정에서 대한민국 방산 기술력이 뽐내는 압도적이고 소름돋는 과학적 효율성의 증가가 아주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서방의 방공 무기는 인간 조작수가 일일이 화면을 쳐다보며 표적을 확인하고 요격 버튼을 누르느라 최소 5초에서 10초라는 금쪽 같은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낭비합니다. 그러나 비호복합에 탑재된 한국의 딥러닝 인공지능은 태생부터가 달랐습니다. 단 0.1초 만에 142기나 되는 드론들의 미친 비행 궤적, 현재 암만상공의 풍속과 습도, 산악지형의 기류 변화, 그리고 최종 낙하 예상 지점까지 인간의 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모조리 계산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짧은 찰나에 가장 위협적인 놈부터 차례대로 요격 우선순위를 완벽하게 매겨버리더라고요. 인공지능의 차가운 계산이 끝나기가 무섭게 비호복합의 쌍열, 30mm 대공포가 분당 1200발이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붉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전체가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인공지능이 계산해 낸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탄착군이 허공의 거대한 철의 그물처럼 형성되었습니다. 군집을 이루어 새까맣게 뭉쳐서 날아오던 이란의 드론대가 그 화망에 걸려드는 순간 마치 허공에 거대한 예초기를 돌린 것처럼 추수당하듯 우수수 갈려나가는 광경은 경악과 환희 그 자체였습니다. 한 발에 수십억씩 하는 값비싼 요격 미사일을 낭비할 필요도 없이 가장 저렴한 30mm 기관 포탄만으로 드론들을 밀가루처럼 분쇄해버리는 가장 과학적이고 잔혹한 인공지능의 살상 알고리즘이었죠. 그 무자비한 대공포의 화망을 눈치채고 비겁하게 고도를 높여 회피 기동을 시도하며 도망치려던 약삭빠른 드론 10여 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스템은 그런 얄팍한 속임수조차 단 하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은 궤도를 벗어난 녀석들을 즉각적으로 다시 라곤하더니 이번에는 대공포 대신 옆에 탑재되어 있던 신궁 유도 미사일을 연속으로 발사해 핀포인트로 정확하게 꽂아버렸습니다. 상황과 표적의 특성에 맞춰 가장 값싼 기관 포탄과 유도 미사일을 자유자재로 섞어 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낭비 없고 완벽하게 틈을 틀어막는 살상 체계의 교본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토록 고막을 찢어버릴 듯 요란하고 맹렬했던 대공포의 굉음과 폭음이 멈추고 지하 통제소에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도 거룩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침조차 삼키지 못하는 가운데 메인 스크린 정중앙에 한국 시스템이 사령부로 띄워보낸 최종 전투 로그 데이터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출력되었습니다. 접근 표적 183기, 타격 확인 183기, 요격 성공률 100%, 시스템 오류율 0%. 저는 그 비현실적인 숫자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양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비벼댔습니다. 단 한 기의 오발탄도 없이 단 하나의 드론 조각도 우리 암만 시민들의 머리 위로 떨어뜨리지 않고 모조리 하늘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린 겁니다. 이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대단하고 미친 결과였을까요? 이건 단순히 무기의 파괴력이 강해서 총을 잘 쏘는 화력이 세서 만들어낸 결과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 세계 방산 시장은 얼마나 무기를 크게 만들고 화약을 많이 집어넣느냐 하는 무식한 하드웨어의 힘에만 맹목적으로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기존 방위산업의 낡은 룰을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세계 1위의 압도적인 반도체 기술과 빛의 속도보다 빠른 초고속 통신망,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북한과의 전쟁 위협 속에서 실전 생존을 향해 뼈를 깎으며 진화시켜온 딥러닝 인공지능,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완벽하게 결합된 대한민국만의 IT 융합 방산 기술력이 전 세계 무기 체계의 거대한 세대 교체를 우리 요르단의 밤하늘에서 가장 웅장하고 완벽한 형태로 선언한 셈이거든요. 세상 어느 강대국도 단기간에 흉내낼 수 없는 이 독보적인 소프트웨어 파워 앞에서는 제가 그토록 신봉했던 그 잘난 2조 원짜리 서방의 쇳덩어리들조차 그저 한낱 비싼 고철 쓰레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날 통제소에 있던 우리 모두는 뼛속 깊이 깨닫고 말았습니다. 183대 0점, 단 한 기의 오차도,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은 이 미친 요격률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겪으면서 솔직히 처음엔 저도
이것이 그저 알라신이 도운 천운이자 엄청난 기적인 줄만 알았거든요. 우리 요르단이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늘이 보호하셨거나 아니면 이란의 드론들이 날아오다가 우연히 기계적 결함이라도 단체로 일으킨 것이라고 믿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제 머릿속에 깊게 박혀있던 서방제, 무기에 대한 우월감과 아시아 무기에 대한 편견이 너무나도 단단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지옥 같았던 그날 밤의 상황이 모두 종료되고 통제소에 홀로 남아 한국 방산 무기들의 최근 몇 년간 중동 실전 기록들을 미친 듯이 싹 다 뒤져보니까 그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암만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그 완벽한 방어전은 하늘이 내려준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소름이 돋을 정도로 치밀하게 계산되고 준비된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압도적 필연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제가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막아서 그렇지 한국 무기의 전설적인 실전 성공 사례는 이미 중동의 붉은 사막 위에서 여러 번 증명된 바 있었습니다. 보안인가 등급을 높여 타국의 교전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본 저는 과거 제가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였는지 자책하며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불과 몇 년 전 예멘의 후티 반군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기습적으로 대규모 탄도 미사일을 날렸을 때의 전투 로그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 역시 우리 요르단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미국의 최고급 방공망을 겹겹이 두르고 있던 상태였죠. 그런데 후티 반군이 교묘하게 고도와 궤적을 비틀어 쏘아 올린 변칙, 미사일 몇 기가 그 잘난 서방제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맹렬하게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의 도심 한복판의 불기둥이 치솟기 직전의 그 끔찍한 찰나의 순간, 서방의 시스템이 놓쳐버린 그 치명적인 표적을 낚아챈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천궁두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는 주력 방어망의 보조 역할을 할 예비용으로 한국의 천궁이를 도입해 깔아둔 상태였거든요. 서방제 레이더가 헛바퀴를 돌며 표적을 상실하고 에러 코드를 뿜어내던 바로 그 순간 한국의 천궁이 레이더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진짜 표적을 낙오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이 지상에서 15km 떨어진 아득한 상공에서 음속의 몇 배로 떨어져 내리던 적의 탄도 미사일을 단 한 발의 오발도 없이 100% 확률로 직격해 산산조각 내버렸더라고요. 그 기록을 읽어 내려가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 아랍에미리트가 천궁두 시스템 도입에 무려 4조 원이라는 거액을 썼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저는 동료 장교들에게 콧방귀를 뀌며 아랍에미리트 녀석들이 호구 잡혀서 돈을 시궁창에 버렸다고 아주 신나게 비웃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제가 비웃었던 그 4조 원짜리 한국의 기술력이 수만 명의 아부다비 시민들을 잿더미 속에서 건져낸 구세주였던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크로를 조금 더 내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전 방어 데이터를 확인한 저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우디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원유 처리 시설에 정체불명의 드론대가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거의 모래바닥에 닿을 듯한 초저공 비행으로 은밀하게 침투하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서방의 값비싼 대공 레이더들은 지면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모래의 난반사 때문에 이 작은 드론대를 그저 날아가는 철새 무리 정도로 인식하고 방치해버렸습니다. 시설이 통째로 날아가기 직전 이 은밀한 암살자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은 사우디가 도입했던 한국의 비오복합 계열 적어도 방어 체계였습니다. 서방 무기가 지형의 간섭에 속아 바보가 되어버렸을 때 한국의 시스템은 초당 수십, 수백 번의 미친 궤적 연산을 수행하며 이 작은 쇳덩어리들이 드론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쉴 새 없이 불을 뿜어대며 침투하던 드론대를 허공에서 말 그대로 갈기갈기 찢어발겨버렸죠. 이처럼 한국 무기의 실전 교전 능력은 우연히 한번 터진 잭팟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점에 도달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차가운 데이터와 팩트가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런 미친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데이터를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저는 서구권을 완전히 압살해버리는 한국, 최첨단 방산기술의 경이로운 비밀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그동안 우리가 맹신했던 서방의 무기들이 스위스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깎아 만든 수동 명품 시계라면
한국의 무기는 스스로 생각하고 진화하는 알파 고급의 뇌를 장착한 터미네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품 시계가 아무리 비싸고 정교해봤자 정해진 톱니바퀴의 움직임만 반복할 뿐이지만 터미네이터는 전장의 모든 변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학습하여 가장 잔혹하고 효율적인 정답을 스스로 도출해내니까요. 그 터미네이터의 뇌가 보여주는 가장 끔찍하게 경이로운 능력이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다중표적 동시 처리 능력입니다. 보통 서구권의 훌륭하다는 방공 레이더들도 전파가 엉키는 실전 상황에서는 한 번에 100개, 많아야 수백 개의 비행 표적을 쫓아가며 시스템 과부하로 헉헉댑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다기능 레이더 MFR의 스펙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이 악마 같은 시스템은 한 번에 무려 4,000개의 비행 표적을 동시에 추적해냅니다. 하늘에 둥둥 떠있는 4,000개의 점들을 한치의 놓침도 없이 노려보면서 인공지능이 0.01초 단위로 분석을 끝마쳐 버리더라고요. 이 녀석은 고도를 보아하니 철새떼고 저 녀석은 피하 식별 장치가 켜진 아군 전투기고 그리고 이쪽으로 날아오는 저 미친 궤적의 쇳덩어리가 바로 우리를 죽이러 오는 적의 탄도 미사일이다. 인간의 뇌로는 수백 년이 걸려도 다 못할 계산을 한국의 인공지능 레이더는 단숨에 해치우며 타격 우선순위를 매겨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서방의 군수 기업들이 기계공학과 항공역학이라는 전통적인 하드웨어, 밥그릇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한국은 자신들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압도적인 무기 하나를 방위산업에 그대로 이식해버렸거든요.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처리 기술과 초고속 통신망, 그리고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코딩 능력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무기의 껍데기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까 고민할 때 한국은 무기 안에 얼마나 똑똑하고 빠른 반도체 두뇌를 심을 것인가를 연구했던 겁니다. IT 강국의 짬바가 국방과학과 융합되면서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따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소프트웨어, 괴물이 탄생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 천재적인 두뇌의 활용점정을 찍는 것이 바로 극한의 족집게 타격, 이른바 히트킬 기술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던 기존 방산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전통적인 방공 미사일들은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워낙 어렵다 보니 그냥 적 미사일 근처 적당한 거리까지 날아간 다음 스스로 쾅하고 폭발해버립니다. 그때 뿜어져 나오는 수많은 금속 파편들이 적의 미사일을 찢어버리길 기도하는 파편형 요격 방식을 쓰죠. 그런데 한국의 기술력은 그런 애매한 요행을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마하 5 이상, 즉 소리보다 5배나 빠른 미친 속도로 날아오는 적의 탄도, 미사일을 향해 마찬가지로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는 한국의 요격체가 우주 공간에서 정확히 콧등을 부딪혀 직접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미친 과학력이냐면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 창문 밖으로 바늘을 하나 힘껏 던졌는데 그 바늘이 반대편 차선에서 똑같이 시속 100km로 달려오는 자동차 창문을 뚫고 들어온 모기의 미간에 정확히 꽂히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확률입니다. 오차 범위가 단 몇 센티미터만 나도 허공을 가르고 스쳐 지나가 버릴 그 극한의 궤적을 한국의 요격 시스템은 초정밀 센서와 자세 제어 기술을 통해 기어코 찾아내서 정면 충돌을 만들어내더라고요. 폭약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이 엄청난 속도를 가진 두 물체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발생하는 상상 초월의 운동 에너지만으로 적의 핵탄두나 생화학 탄두를 우주 먼지로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데이터와 기술적 원리를 밤을 새워가며 하나하나 뜯어본 저는 이제 과거 맹목적으로 서방 무기만을 신봉하며 한국을 조롱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역겹고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카탈로그나 뒤적이던 알량한 지식으로 피땀 흘려 만들어낸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성취를 함부로 재단하려 했던 저의 오만함이 그저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평화로운 시대에 돈을 벌기 위해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그 숨 막히는 현실 속에서 당장 내일 전쟁이 터져도 내 부모와 내 아이를 살려내야 한다는 생존이라는 벼랑 끝의 절박함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처절한 절박함에 세계 최고의 IT 기술과 지독한 근성이 결합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소름 돋도록 똑똑하며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방패, 바로 K방산이라는 괴물을 낳았던 것이죠.
이제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183대 0이라는 숫자는 절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대한민국 방산기술이 만들어낸 너무나도 당연하고 압도적인 팩트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요르단의 암만 밤하늘이 오직 100% 순수한 메이드 인 코리아 시스템에 의해 완벽하게 지켜졌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은 날이 밝기도 전에 미 국방부, 펜타곤과 전 세계의 촘촘한 군사 위성망을 타고 전 세계 수뇌부의 책상 위로 가장 시급한 1급 기밀 보고서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죠.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수십 년간 꽉 쥐고 흔들던 기존의 낡은 생태계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붕괴하고 대한민국의 이름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어 버리는 믿을 수 없는 지각 변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경악을 금치 못한 곳은 다름 아닌 천조국 미국의 심장, 펜타곤이었습니다. 콧대 높고 자존심 강하기로는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미 국방부 수뇌부들이 그날 새벽 긴급하게 소집된 비공개 브리핑룸에서 요르단 상공의 교전 데이터를 보고 그야말로 집단 패닉에 빠져버렸거든요. 당시 미국의 유명한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가 특종으로 보도한 펜타곤 내부 정보원의 증언을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란을 마비시키기 위해 하늘에 뿜어낸 전자전. 제밍 파장은 현존하는 최고 등급의 1등급 전파 방해였다. 우리 미군 스스로도 그 속에서는 레이더를 제대로 켤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혼돈 그 자체였다. 그런데 한국이 만든 저 작고 낯선 방공 시스템은 그 지옥 같은 노이즈를 뚫고 183개의 표적을 단 1초의 딜레이도 없이 100% 완벽하게 요격해냈다. 이 압도적인 인공지능 필터링 기술은 솔직히 인정하건대 당장 우리 미군조차 고개를 숙이고 기꺼이 배워야 할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든 수준에 미친 기술력이다. 미국의 사성 장군들이 혀를 내두르며 대한민국 방산의 기술력을 외계인 수준이라고 극찬했다는 이 보도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뒤통수를 후려쳤습니다. 영원한 1등일 줄 알았던 미국조차 한국의 소프트웨어, 연산 능력 앞에서는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한다는 팩트가 만천하에 까발려진 셈이었으니까요. 미국이 그저 감탄과 경악의 상태였다면 우리 요르단에 그 2조 원짜리 비싼 깡통을 팔아먹으며 떵떵거리던 유럽과 이스라엘의 방산 기업들은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리며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르단 방어망이 실전에서 전파 교란의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요격률 0%라는 끔찍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한국의 무기가 완벽하게 틀어막았다는 소식이 월스트리트와 유럽 증시에 전해지자마자 그들 기업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무려 30% 이상 곤두박질치며 폭락해버렸습니다. 저는 우연히 경제 채널을 보다가 그 콧대 높던 유럽 방산업체의 최고 경영자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긴급 주주총회를 여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동의 모래바람을 핑계대며 에어컨 나오는 통제실에서 와인이나 홀짝이던 그 오만한 자들이 마이크를 쥐고 덜덜 떨며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지금 당장 한국 시스템의 딥러닝 인공지능과 A사 레이더 알고리즘을 벤치마킹하지 않으면 우리는 3년 안에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완전히 도태되어 망해버릴 것입니다. 그토록 무시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을 이제는 스승으로 모시고 베끼지 않으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처지로 전락해버린 그 꼴사납고 통쾌한 몰락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기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엄청난 사건 직후 우리 요르단 정부의 대처는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국왕전하의 진노 아래 2조 원짜리 서방제 무기를 맹신하며 수도를 불바다로 만들 뻔했던 카림 장군은 사건 발생 단 하루 만에 모든 군사적 권한을 박탈당하고 불명예스럽게 해임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기존에 맺혀있던 서방제 무기 추가 도입 계약을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 전면 백지화해버렸죠. 유럽 업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엄청난 액수의 계약 파기 위약금을 청구했지만 요르단 정부는 콧방귀를 뀌며 그 위약금을 현찰로 쿨하게 물어주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알량한 위약금 따위는 시민의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요르단 정부는 곧바로 대한민국 서울로 국방부 특사단을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기지 외곽에 처박혀 있던 한국의 LSAM과 비호복합 등 복합방어 체계를 안만수도 전역은 물론이고 국경 전체에 빈틈없이 도배하기 위해 단숨에 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수의 계약에 도장을 쾅 찍어버렸습니다. 가격을 깎아달라는 흥정조차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부르는 게 값이다. 무조건 한국 무기만 들여온다. 이것이 우리 요르단이 대한민국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와 경의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좁고 험악한 중동 땅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쏘아 올리는 눈먼 미사일과 드론들이 언제 자기들 머리 위로 궤도를 틀어 떨어질지 몰라 매일 밤 벌벌 떨고 있던 주변 부호 국가들의 눈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카타르 할 것 없이 돈이라면 썩어나게 많은 중동의 석유, 부국들이 앞다투어 전용기에 짐을 싸서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으로 미친 듯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오직 자신들의 영공을 지켜줄 유일한 구세주, 메이드 인 코리아의 방패를 사들이는 것이었죠. 특히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보여준 행보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요리조리 간을 보던 과거의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직접 나서서 사우디 전역을 덮을 단일 규모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K방공망 패키지 계약을 들이밀었습니다. 심지어 복잡한 금융대출이나 분할 납부도 아니고 한국 측의 즉각적인 현금 결제를 보장하겠다며 돈다발을 싸들고 나선 겁니다. 지금 중동에서 가장 확실한 생명보험은 미국의 우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레이더다. 사우디 왕실 내부에서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요르단 구원 사건 이후 불과 몇 달 만에 중동 전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쏟아져 들어온 공식적인 방산 계약. 요청만 총액 60조 원, 달러로 환산하면 무려 450억 달러를 훌쩍 돌파해버렸습니다. 전 세계를 굴러다니던 오일 머니들이 그동안 맹신했던 서방 국가들을 완전히 패싱해버리고 오직 대한민국의 한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같은 K방산 기업들의 금고를 향해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웅장하고 미친 듯한 경제적 나비효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중동 전체의 안보 지형과 핏줄을 쥐고 흔드는 초강대국급의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뉴스들과 세계를 호령하는 K방산의 찬란한 위상을 지켜보며 저는 어둠이 짙게 깔린 제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깊고도 무거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책상 서랍화장 깊은 곳에는 제가 과거 3년 전 그토록 알량한 편견과 오만함에 찌들어 작성했던 14편의 한국 무기 반대 보고서 원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 경험이 없다는 둥, 모래바람에 취약하다는 둥, 소프트웨어를 믿을 수 없다는 둥, 온갖 억지와 거짓된 논리로 점철된 그 부끄러운 종이 다발을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 위를 스치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뻔했던 저의 이 끔찍한 자만심.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그 14편의 보고서를 모두 집어들고 사무실 구석에 놓인 대형 파쇄기에 가차없이 밀어 넣었습니다. 윙하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저의 낡고 썩은 편견들이 조그만 종이 조각으로 갈갈이 찢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 속에 얹혀있던 거대한 죄책감의 돌덩이도 조금은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그 누구도 감히 대한민국 방산을 변방, 아시아 국가의 가성비 좋은 저렴한 무기라고 깎아내리며 부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과거의 서방 기업들처럼 세련된 혓바닥으로 영업을 하거나 번지르르하게 포토샵으로 보정한 두꺼운 카탈로그 나부랭이로 떠들어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차갑고 압도적인 데이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전에서의 완벽한 성과, 그리고 결정적인 절대절명의 순간에 기어코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고야 마는 완벽하고 지독한 결과로서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뿐입니다. 그날 밤 45도의 사막에서 모래를 씹어 삼키며 묵묵히 레이더를 조율하던 그분들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 요르단의 오늘,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맞이할 내일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찢겨나간 보고서의 파편들이 수북이 쌓인 파쇄기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먼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무너져 내리던 하늘을 굳건하게 떠받쳐준
그리고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평화로운 내일을 든든하게 지켜준 대한민국의 모든 위대한 방산 기술진들에게 저는 요르단 전체를 대표하여 제 뼛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동과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